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주관하는 제29차 평화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의 정한범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29차 평화학 포럼에서는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한모니카 교수님을 모시고 DMZ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라는 것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 발표해 주실 한모니카 교수님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모니카 교수님께서는요, 어, 한국전쟁과 DMZ 접경지대의 역사를 중심으로 남북분단, 통일평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주로 연구를 하셨고요. 수해복구와 신해방지구 그리고 뭐 38선과 비무장지대 사이 지역에 대한 연구 또 최근에는 DMZ의 역사와 평화지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 역사연구회 미디어위원장 또 상임인권위원을 맡으시고 내일을 여는 역사와 역사문제 연구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통일과 평화의 편집 책임 겸 편집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또 통일부에서 정책자문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고요. DMZ 평화지도의 기획 그리고 제작 총괄을 맡는 등 비무장지대 문화 콘텐츠 제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비무장지대 DMZ의 정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이제 DMZ의 역사, 한반도 정전체제와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게 2023년에 나왔는데 저도 이 책을 한번 아주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수해복구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요. 4.19와 남북관계, 또 한국전쟁기 남북한의 점령 정책과 전쟁의 유산, 분단의 역사인식과 사유를 넘어 동아시아의 한반도, 유럽의 독일, 뭐 이런 등등 많은 저서가 있으시고요. 최근에 쓰신 논문을 보니까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 또 유엔사 규정과 유엔군 사령부의 비무장지대 관리 이런 논문들도 좀 많이 쓰셨네요. 또 뭐 전반적으로 책들과 논문 거의 다 이런 DMZ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한국전쟁 전후에 수복지구의 체제 변동 과정을 쓰셨는데 이거는 강만길 연구지원금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완하셔서 이제 한국전쟁과 수복지구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건 대한민국 학술원의 우수도서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또 그간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DMZ 평화상, 학술상, 그게 이제 강원도에서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상도 받으실 만큼 DMZ에 관한하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박수와 함께 한 모니카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예, 음, 소개받은 한모니카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온라인 상으로입니다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서해 봐주시는 정한범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 저 이제 예, 화면을 예, 보여주시면요. 예. 오늘 DMZ의 역사를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워낙 비무장지대 DMZ 하면 오늘 여기 자리하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DMZ에서 군 복무를 하셨거나 또 혹은 DMZ의 연구 또 혹은 조사차 많이 방문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하지만 이제 제가
이 DMZ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한 그 주 분야는 역사학이고요.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바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한국 전쟁이 우리 한반도에 남긴 유산이 아주 중요한 유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정전협정이고요. 이 정전협정은 정전에 관한 거의 일체의 규범, 국제법적인 규범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고 그리고 이 지리적인 어떤 공간으로서 비무장지대 DMZ를 또 탄생시켰고, 그리고 이 DMZ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정전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군사정전위원회를 또 탄생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한반도의 정전 체제의 를 이루는 핵심 이제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정전협정이나 비무장지대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가 1953년도에 이제 처음 구상되고 만들어지고 설치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 변화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특히 이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정전협정과 정전협정을 비롯한 여러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정전협정과 그 규정들을 비무장지대에 적용하기 위해 그것을 협정을 이행하는 그 주체들의 인식이나 정책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식과 정책이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그 공간이 비무장지대다라고 이제 보고,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전협정 이야기,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비무장지대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어떤 정의 혹은 인식,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마 남북 분단의 경계, 그리고 특히 최전방이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서의 군 복무 경험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이제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한국 남성이라고 하면 그곳에서의 군 복무 경험들이 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군 복무와 관련된 무용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고생담들이 이제 많이들 있는데요. 뭐, 단순히 근데 그것이 무용담이나 고생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인 긴장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BBC 뉴스 코리아에서 이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세계에서 가장 철저히 요새화된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렇듯이 지금 또 이 사진에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GP 경계 초소, 감시 초소라고도 불리는 곳들이 있고, 그리고 남방 한계선 중심으로 해서 저 철책 선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제 순찰하는 군인들의 이제 모습들이 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는 거의 지뢰지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뢰가 묻혀 있는, 가득 묻혀 있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비무장지대는 뭐 이렇게 군사적인 군사 시설들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곳만이 아니라 사실 생태계 보고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세계적인 멸종 위기종이나 희귀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어떤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이제 그런 곳에 생태계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이롭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제 주목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비무장지대가 특히 비무장지대의 이 생태계를 평화의 상징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비무장지대의
그 무장화라고 하는 측면을 이 생태계와 연결시켜서 조금 달리 해석을 해봐야 될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사적인 긴장감이 가득한 곳, 그러면서도 생태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롭거나 놀랍게 경이롭게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특히 뭐 한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나 방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이제 조사했던 기록을 이제 보면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 DMZ 접경 지역을 방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독일인 같은 경우에는 75% 이상, 그리고 중국인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 DMZ 접경 지역을 방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DMZ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곳이고, 사실 방문해 보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듯이 그것을 반영하듯이 이 DMZ 접경 지역에 대한 연구도 수적으로 양쪽으로 상당히 많고, 좋은 연구들도 많이 나와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DMZ 접경 지역에 대한 연구 건수, 편수만 보면 5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연구 편수로만 보면 919건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연구들까지를 또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DMZ 접경 지역, 특히 접경 DMZ에 인접한 지역이 아닌 실제 이 비무장 지대, 이 엄격하게 봤을 때 이 DMZ라고 하는 곳은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굉장히 어렵고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연구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확하거나 또 피상적인 또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기도 하고, DMZ 연구를 표방을 하지만 사실 DMZ보다는 그것에 이제 접한 접경 시군들에 대한 연구가 사실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이 DMZ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게 여겨져서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결과로 생겨난 곳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DMZ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비무장지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또 엄밀하게 정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이 한반도의 허리 어디쯤에 DMZ가 있다라고 하는 것 외에 정확히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곳이 DMZ가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무장지대 DMZ를 한반도 정전 체제의 어떤 핵심적인 지리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 DMZ의 역사를 추적해 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어, 사실 이 DMZ가 한반도의 허리에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국제적인 층위의 문제들이 서로 연쇄되고 또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진 그런 지구적인 공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조금 가급적이면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반도에 DMZ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발상은 언제 왜 나왔고 어떻게 그것이 현실화되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1950년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라고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의 이 비무장지대는 비가 빠진 무장지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무장화가 이루어졌는지 1960년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197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관련된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 그 발상들에 대한 원형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이제 탄생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제 체결되고, 그리고 그 정전협정의 제1조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무장지대의 탄생의 역사가 서술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궁금했고, 그래서 정전 회담 회의록들을 살펴보고 또 회담 회의록을 살펴보다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외교 문서들을 이제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추적해서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 한반도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그 발상이, 정전협정문에 처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정전 회담, 장에서, 논의된 것, 뿐만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도 10월부터 한반도에 비무장지대 설치라고 하는 것이 구상이 나오고, 그 구상이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이, 그 첫 제안을 했던 것이 뭐 미국이나 또 혹은 이 공산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군이나 뭐 북한 그리고 소련 쪽에서 제안되었던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영국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중국군이 참전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참전을 하자 이제 영국은 특히 이제 외무부 쪽에 이제 배빈 외무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빈은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중국군이 참전을 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한국 전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 확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전을 나아가서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반도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제 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문서는 미국의 이제 외교 문서인데요. 영국의 배빈이 미 국무부, 그러니까 미국 주재 영국 대사관에 문서를 보냈고, 그것을 이제 미국 국무부에 보낸 이제 문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빈의 제안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이제 설치하는데 그 지역적인 범위는 한만 국경 정도를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설치되는 비무장지대는 한국 전체가 통일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상정을 했고,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는 오늘날의 이제 비무장지대와는 다르게 잔류한 북한 정부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은 북한군이 이곳을 관리하는, 사실상의 임시 행정을 실시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비무장지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 지금 한반도의 허리에, 그리고 모든 군이 철수를 한, 그리고 군과 민간인들이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지금의 비무장지대와는 굉장히 다른 관리의 방식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국에 이제 제안을 미국에 하고 뿐만 아니라 영국은 유엔에 이제 서방국들에게도 이 한만 국경에 설치되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전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을 제안했을 때 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메가더나 그리고 주미대사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메가더의 당시 이제 주장을 을 이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수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 영국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이유,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도 이 안을 받아들이지 이제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을 보면, 어, 어,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어, 그, 뭐, 이 미국에서 보면 한반도 전체가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메가더의 군사적인 작전 조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어, 측면에서 영국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중국이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이제 이를테면 383 이북 지역을 실지, 그러니까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회복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영국의 안을 받아들이지 이제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엔 내에서는 한반도에 비무장지대를 이제 설치하는 안들이 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이제 오고 가면서 한반도에 비무장지대 설치라고 하는 그 구상이 확산되게 이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또 특이하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비무장지대의 이때 위치나 기준, 폭,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비무장지대 안에 군대가 주둔할 것인지 혹은 철수할 것인지, 북한군은 이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민간 정부나 민간인들의 존재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었고, 어, 오늘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비무장지대의 어떤 관리의 모습이나 위치나 기준 이런 것들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조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 맨 마지막 부분일까요? 50년도 12월 11일자의 미 합참에서의 이제 자료를 보시면 38도선을 따라 남방 한계선을 가진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0km 이상의 폭이 된 이제 비무장지대 안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어, 지금은 이제 잘 아시듯이 4km 이제 폭인데요.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은 면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아, 이제 그리고 이 군사정전위원회 이제가 이 빈무장지대에서 민정 책임을 맡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안을 미 합참에서 이제 50년 12월 11일 시점에서는 이런 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전회담이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정전회담 테이블에 처음 양측이 이제 앉았을 때 비무장지대는 당연히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 가운데에 비무장지대의 위치나 폭이나 성격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전회담장에서 이제 정전협정 체결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합의와 더불어서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그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지도상에 이제 보시는 그 보라색 포인트들은 주요 고지전들이 이제 표시된 것인데요. 한 58개 정도 곳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네. 그래서 지금 51년 이제 7월 10일에 정전회담이 이제 처음 열렸는데 이때 이제 북중 측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위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를 쌍방이 38선에서 각각 10km씩 철수한 지역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자. 그리고 50년 6월 25일 이전 상태로 민정을 복구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중 측에서 처음 생각했던 비무장지대의 기준은 38선이었고, 그리고 그 면적은 20km 정도의 폭을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정을 회복한다라고 이제 한 것은, 것을 미루어서 보면 이곳에 민간인들이 복귀를 해서, 어, 6월 25일 이전처럼 민간인들의 거주와 생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상정을 하고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군 쪽에서는 어, 이 동산 측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38선보다 훨씬 쪽에 지금 뒤에 이제 지도상에 보이시는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38선보다 훨씬 북쪽에 약 32km 되는 20마일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전선보다도 30km에서 50km 정도 더 되는 북쪽 지역에 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안은 북중 측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안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결국에 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북중 측과 유엔군 측에서는 현재의 전선에서 2km씩 후퇴를 하고 정전협정 체결 시점에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는 비무장지대 안에 대해서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 예.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은 1951년도 11월 27일 시점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합의가 있는 모습의 지도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전쟁이 이 51년 11월 27일보다도 2년 이상 2년 가까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접촉선의 변화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위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3년 6월 시점에서 변화된 전선과 비무장지대의 위치를 그린 지도를 유엔군 측에서 이제 작성을 해서 회담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53년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이제 체결이 되었죠. 이제 국문본상으로 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연합국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이제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와 한반도 정전 관리의 근간이고 정전 관리의 책임 주체가 명시가 되어 있고 이 협정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며 언제 종료가 되는지 등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협정 문본이 있고 제1권으로 있고 제2권에 정전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지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와 관련돼서는 이제 9장의 지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무장지대가 설치가 되면서 남북의 경계가 38선이 아닌 그리고 38선에서 비무장지대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로 이렇게 이제 변화했습니다. 38선은 한 개의 단일한 선이었다면 비무장지대는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크게 남북한의 경계가 다른 모습으로 그였다고 할 수 있죠. 정전협정에서 이제 제1조, 제일 첫 번째로 규정을 했던 것이 바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인데요. 제1조 제1항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비무장지대의 어떤 성격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획정한다. 그리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 간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내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의 목적은 분명하게 적대 행위의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 적대 군대 간의 거리를 두는 곳 이렇게 이제 어, 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조치로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어, 이, 이 비무장지대에 이렇게 거리두기, 적대 군대 간의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51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정전회담이 한창 진행될 때에 북중 측과 유엔군 측의 이제 논의 과정 속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북중 측에서 비무장지대의 목적이 병력을 서로 떨어뜨려 놓기 위함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고는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들을 방지한다라는 뜻인 것이고요. 그리고 유엔군 측에서도 병력이 접촉하지 않고 병력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한 해서 이곳을 설치하는 것이다라고 동의하는 그렇게 같은 구상하에 비무장지대를 이제 설정을 기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측이 같은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의 직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38선 충돌의 이제 경험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38선은 이제 한 개의 선으로 위도상의 한 개의 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상호 간의 대치 거리가 100m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거의 매일같이 선전전과 사격전이 벌어졌었던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급기야는 6월 25일 북한의 이제 전면적인 남침으로까지 그러니까 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 속에서 이 세 개의 선을 설정하고 적대 군대 간의 거리를 두는 이제 그런 공간을 설정할 필요성이 나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대 행위 금지와 관련된 규정이 정전협정문의 제6항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비무장지대 내에서 그리고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합니다만 그 당연한 규정이 정전협정문의 제6항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조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제8항과 제10항의 비무장지대의 출입 허가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각 지역 사령관들의 어, 허가와 관련된 것이다. 또 혹은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도 비무장지대의 적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양측 사령관들한테 책임을 두은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에서는 바로 정전의 조건이기도 했고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리적인 조건으로서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하고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우리가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소극적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 1953년도에 요구되었던 비무장지대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양측 병력 간의 거리두기 공간 뭐 이런 측면을 어,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를 만들기 위한 청소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전협정문에도 제2조 13항에 규정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요약해서 보시면 먼저 비무장지대에서 모든 군사 역량을 다 철수한다. 라고 해서 72시간 내에 철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철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위험물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조사를 해서 양측 사령관들이 조사를 하고 그것을 군정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위험물을 45일간 제거하도록 규정이 되었고 그것을 제거하고 안전 통로를 확보하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그 조항이 규정이 있었고 양측이 이 규정을 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비무장지대를 청소를 할 때, 그리고 안전 통로를 정비할 때 우선순위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하는데요. 바로 이 순서에 따라서 비무장지대 청소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군사분계선을 표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이제 논의가 한편으로 됐습니다. 물론 정전협정 4항에서 군사분계선을 표시해라.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표시해라라고 이제 명시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제 재차 논의가 되는데요. 유엔사 측과 북중 측에서 이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기로 다시 이제 합의를 하고 군사분계선을 표시를 작업을 합니다. 양쪽에서 군사분계선 표시를 이제 역할을 나눠서 하는데 53년도 11월 3일에 제86차 비서장 회의에서 양측이 군사분계선 표시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 통보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당시에 설치되었던 군사분계선의 표식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군사분계선이 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1292개의 군사분계선 편말로 이루어진 점이다. 이렇게 종종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사실 1292개의 군사분계선 편말이 저렇게 설치가 되고 지금 이렇게 뭐 자세히 잘 보이시진 않겠습니다만 군사분계선 표식물들 사이에 말뚝이 설치가 되고 그 말뚝을 잇는 선이 쭉 이어져서 하나의 군사분계선이 일괄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고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해서 비무장지대의 위반 조사를 하는 임무를 띈 기구가 군사정선위원회 산하의 공동감시소조가 설치가 되었었는데 바로 그 공동감시소조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위반을 이제 조사하는 역할을 지역별로 나눠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모습의 사진은 바로 이 분계선 위반 조사에 들어간 공동감시소조의 이제 모습입니다. 1963년도 9월의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엔군 측에서 북한 측이 군사분계선을 이제 위반했다라고 해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제 북한 측에서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하지만 이제 1970년대 초에 굉장히 좀 아쉬움 또 혹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무장지대 내에서 그리고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떻게 평화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 최초의 고민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걸 조금 뭐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1953년도에 구상했던 비무장지대는 전쟁 3년을 겪은 이후에 비무장지대에 대해서 겪고 나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했을 때에는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제시가 되었었고, 그럼에도 이제 1960년대에는 남북한 간의 크고 작은 군사 충돌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적대 행위가 물리적인 폭력이 오고 가는 그런 이제 시기를 보냈고, 그리고 1970년대 초에는 구상, 제한 이것으로 이제 그쳤습니다만, 앞으로 2024년 25년이네요. 오늘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비무장지대가 어떤 적대 행위를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를 넘어서서 평화가 존재하고 작동하고 확산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혜를 더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정도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모니까 선생님께서 이 DMZ에 가지고 계신 열정이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DMZ 하면 갈등과 반목의 장소, 공간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또 이런 그 갈등의 공간을 평화의 상징,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우리 이 한모니카 선생님의 이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한모니카 선생님이 좋은 연구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주시기를 희망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모니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